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리키 인지력 개발 과정, 인지시대를 위한 학습 전략, 우리 머누금초교 교사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형식을 갖추는 게 더 이쁘네요. 네, 오늘 연수 내용은 15시간 이렇게 잡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전체 내용이 있긴 한데 시간 배정은 주로 이 두 개의 배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소개 차원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것은 이제 인지력 개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인지력이라는 말이 여러분 자주 쓰잖아요. 이제는 심리학에서 이제 교육학으로 넘어오고, 그래서 인간의 역량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특별히 또 인공지능, 로봇 사회가 되면서 로봇의 가장 핵심이 인지죠, 인지. 인지를 해야 로봇이 인간처럼 활동하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 인지 시대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봇이 인지를 하기 시작하니까 인간의 인지가 갑자기 비교 대상이 된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로봇의 인지와 인간의 인지 중에 어느 게 더 뛰어날까요? 어느 생각하시면? 로봇의 인지와 인간의 인지. 원래 누가 더 뛰어났어요? 예, 인간의 인지였죠. 원래 인간의 인지가 더 뛰어난 거예요. 현재 로봇의 인지도 인간의 인지 방식을 따라한 거죠. 따라한 겁니다. 단지 로봇의 인지는 인간의 인지와 좀 다른 면이 있죠. 어떤 인지가 있냐면 기억력이 달라. 인지 능력은 똑같습니다. 자, 인지는 어떻게 합니까? 오감으로 정보를 모은 다음에 여기서 정보를 분류 분석, 비교 분류 분석, 종합 추측해서 새로운 걸 알아내고 그걸 가지고 인류 문명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이게 인지거든요. 그런데 이 인지 방식은 현재 로봇이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로봇의 인지가 인간보다 뛰어난 이유는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얘들은 인간의 인지 형식을 그대로 따라가는데 속도가 빨라. 초당 30억 회야. 연산 속도가. 인간의 머리는 접근할 수가 없죠. 두 번째는 얘는 연산하는 모든 과정을 다 기억해. 하나도 빠짐없이 0과 1로. 그렇잖아요? 엄청난 저장 장치에 다 기억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컴퓨터 간에 작업한 것들을 얘들은 다 네트워크가 돼. 우리끼리는 안 되죠. 내가 하면 생각만 해도 저분이 내 생각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인간의 인지 기능이 로봇이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로봇은 인간보다 뛰어나지 않아요. 그죠? 똑같은 인지 기능이니까. 그런데 얘들은 방금 말한 세 가지의 강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인지력은 로봇에 미치지를 못하게 돼요. 이 시점을 2030년으로 봅니다. 2030년이면 지금 딱 15년 남았는데 30년이면 로봇이 인간을 추월한 때예요. 근데 그 추월의 속도가 추월의 비율이 10억 배랍니다. 10억 배. 로봇이 가진 이 역량이 인간보다 10억 배 이상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우리는 로봇을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생각해 보시면 회사에서 회장이나 사장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직원들이 뛰어난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최종 의결권을 가진 사람이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봇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 역량이 이제 미래의 역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대는 전부 인지력 개발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인지시대라는, 정보화 시대와 다음 인지시대라는 말이 시대의 흐름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첫 번째 들어가는 이야기에서 잠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을 드렸고요. 서로 아시는 사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특별한 소개를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저기만 알아볼게요. 다른 건 말고요. 현재 과목만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름하고 과목만 저한테 알려주세요. 앉은 자리에서. 이름은 서현수고요. 네. 과목은
아, 초등학교구나. 저 착각이네. 아, 예, 그렇죠. 착각. 그러면 원래 전공이 따로 그냥 이게 교육 이게 전공이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됐고요. 예, 다른 거는 자, 이것만 그럼 하나 적겠습니다. 어차피 이름은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서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바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대치와 내가 생각하는 기대치가 다를 수 있거든요. 이제 그걸 조율하는 게 첫 번째 작업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참여하면서 기대치 있죠. 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이름하고 기대치만 잠깐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제가 듣고 오늘 강의에 같이 조율하거나 또 거기에 맞추거나 또 여러분 거를 저희한테 맞추거나 하는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뭔가를 기대하고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지난번 교수님 말씀 들었을 때 흥미로운 점이 많아서 네, 뭐가 나와도 괜찮겠네요. 네, 좋습니다. 뒤에. 네, 저 이름은 김희수고요. 예. 아, 좀 학년만 얘기해 주세요. 담임 학. 예, 3학년. 예, 좋습니다. 제가 교수님 이제 들으면서 기대했던 거는 이제 학습 전략이고 제가 저희 다른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학습력에 있어서 좀 획기적인 혁신적인 네. 지난 역사처럼 그런 전략이 네. 있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2학년 이현이고요. 네. 저번에 강의했는데 앞으로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미래 사회를 네. 좀 내다보는 그런 안목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야기나 정리나 미래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안목을 좀 키우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노화들만 가능합니다. 아이들은 학습한 내용 어떤 아이들의 사고의 체계화 네. 학습 전략과 사고의 체계화. 예.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보면 사고의 체계화를 만드는 게 학습 전략이고 사고가 잘 된 사람은 학습 전략을 잘 쓰는 게 상호보완적인 뭐 순서는 학습 전략이 사고를 만들어요. 예. 그다음에 바로 옆이네. 네, 저희 5학년 조 연습이고요. 제가 평소에 그 노트 필기 하는데 관심 가지고 있어서 노트 필기 하는 방법에다가 책을 조금 이제 읽으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접목시켜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점이 교수님 강의하시지만 너무 강의하면서 약간 쓰는 순서라든가 예시가 좀 다를 뿐이지 거의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요. 좀 더 전문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요. 네, 그럼 노트 필기도 학습 전략 중에 하나로 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5학년 교수님이고요. 네. 독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긴 한데 중요한 건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하지만 교과적으로 읽고 내 머릿속에 익히는 부분이 되게 매력적이어서 그 부분을 네, 같은 학습 전략 쪽으로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선생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네. 네. 교육자는 아니지만 제가 가르치는 게 그런 부분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좋습니다. 미래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어쨌든 학습 전략에 관한 사고가 개발되어야 인공지능 사회에 우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다. 이게 오늘 얘기했던 전부 같습니다. 학습 전략으로 사고를 개발해야
우리가 원하는 미래의 목표를 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연수 과정은요, 크게 과정 목표는 교사들이 수업 중에 본 학습 전략을 활용하는 거가 이번 저의 목표입니다. 저의 목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듣는 것, 15시간 동안 듣는 것에선 여러분의 인지력 자체를 어떻게 개발하는가에 대한 훈련들을 좀 해보고 그 훈련을 통해서 시간 나는 대로 이것을 수업 시간에 또 학생들과의 대면 시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부분을 제가 중점적으로 좀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 마치고 나서 다음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실제로 수업에서 컨설팅이 가능한가도 한번 확인해보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과정 방향입니다. 교실 수업 적용 아이디어 발견, 기본적 활용력, 과정 구성은 올연 인재 양성의 방향과 그에 대한 전략으로서의 인지기술. 그래서 인재 양성의 이 방향이 초기에 오늘하고 다음 주 정도, 다음번 회차까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방향을 여러분이 설정하셔야 이 설정하에서 인지기술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운영 전략은 오늘 컴퓨터를 지금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요. 오늘 일단 기록을 하고 오늘 내용은 영상을 집에 가서 한번 더 보시면서 노트북으로 한번 또 전링해 보시고 아니면 제가 이 파일을 여러분한테 드릴 겁니다. 오늘 공부한 파일을 드릴 테니까 또 보시고 그 다음에 시간 나는 대로 토의하고 그 다음에 과제는 여러분이 바쁘실 텐데 그래도 인지력은 피아노 치는 거하고 똑같아서 이 피아노를 치지 않고 들어서는 피아노를 배울 수 없는 것처럼 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지를 활용해야만 인지가 길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의 과제를 한번 해보시면서 하면 훈련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원래 이제 학습 도구에서 기본적인 컴퓨터 프로그램들을 약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오늘 일단 넘어가고요. 집에 가서 해야 될 부분만 지금 여기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집에 가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오늘 컴퓨터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기록을 해 두십시오. 첫 번째, 집에 가시면 알마인드 설치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스카이프 설치. 네네, 버전은 1.65 버전이 있습니다. 지금 1.7 버전이 새로 나왔는데 오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사용하다가 좀 난감한 상황이 돼서 다시 다 1.65로 맞췄습니다. 설치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신 분은 여기 유튜브에 가시면 알마인드 이용하기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 알마인드 활용 강의 동영상이라고 있죠. 예. 이게 누가 한 거지? 정신. 여기 요걸 보십시오. 요거 파일 이름을 정리해 드릴게요. 알마인드 사용법. 예. 여기 예. 아마 가장 잘 되어 있는 내용일 겁니다. 예. 그래서 제목은 알마인드 사용법 기본 기능. 검색어를 이걸로 쓰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검색하시고 요걸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카이프 설치인데요. 이건 네이버 검색에서
설치하시고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할 때 이름을 여러분 그냥 회원가입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스카이프 여기 가시면 제일 머리 위에 프로필이라고 있어요. 프로필에 프로필 편집이 있는데 이 편집에 가시면 여기 이름이 나와요. 여기다가 머누금 초등학교 하고 자기 이름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머누금 초등학교 자기 이름. 그러면 여기다가 회원가입 아이디 말고요. 닉네임이죠. 프로필에 필 닉네임 머누금 초교로 합시다. 그리고 이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친구 추가에 가서 친구 추가입니다. 친구 추가에 가서 아이디를 찾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윤정신자님 아이디가 뭐죠? TIFF HA74 이 두 개의 아이디를 검색해서 여기다가 검색 코너 있죠? 여기다가 TIFF74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를 누르시고 이걸 누르신 다음에 여기가 지금 저는 친구 추가가 됐는데 여기에 친구 추가로 뜹니다. 친구 추가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친구 추가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추가하신 분에게 제가 응답을 해주시면 같이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스마트 러닝이죠. 수업 시간에 여러분과 전국 어디가 있으나 서로 수업이 가능한 구조가 되죠. 자, 여기까지 해서 준비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디? 예. 이거는 샬롬이라고 치면 한글 샬롬이고요. 샬롬 74. 이거는 아가피아 맨. 아가피아 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 정리했죠? 자, 이것까지만 여러분이 집에서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차피 여러분 그 매핑 자료가 없으니까 그냥 노트에다가 하던 대로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오늘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제가 그냥 보너스로 전체 소개만 하고 잠깐 끝낼 거고요. 이 두 가지 올연 인재를 향하여 이게 여러분에게 지금 이후의 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져왔던 교육의 체계, 교육의 시스템과 지금 제가 말하는 시스템이 둘로 나눠질 겁니다. 이 둘로 나눠지는 새로운 시스템을 보시면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여러분의 학교에 담임으로서 적용할 건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지난주에 강원도 교육청 요즘 영재교육센터 있잖아요. 각 교육청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뽑은 애들 모아서 하잖아요. 걔들하고 선생님들, 학부모들, 영재교육 관련자들 앞에서 영재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기조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인지시대의 교육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현재에서 말한 영재교육입니다. 왜냐하면 인지시대 이전에는요, 아는 것이 힘이다를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 했거든요. 누가 더 많이 배웠냐, 누가 더 많이 기억하냐, 이거였거든요. 근데 인지시대로 딱 넘어가는 순간, 알아내는 게 힘이다라는 개념으로 바뀝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아는 게 힘이다 하고 알아내는 게 힘이다 하고 얘기했을 때 다 알아내는 게 힘이다를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알아내는 게 힘이다라는 게 이 세상에 없었던 게 아니죠. 있었잖아요. 그런데 노벨상을 받거나 박사학위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한 사람들만 사용하는 소수의 전유물이었어요. 알아내는 게 힘이다는. 그런데 인지시대에는 아는 게 힘이다는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뭐 완전히 사라지게 하겠지만은 어쨌든 위치가 뒤바뀐다 이 말이죠. 알아내는 게 힘이다만 정말 능력으로 남고 이것이 모든 사람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알아내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을 배운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물론 영재교육에 가면 사고력 훈련을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여러분 학교에 지금 여기도 영재교육 있나요? 학교에? 네. 가면 수업이 주로 학급에서 공부하는 거 심화 쪽이 더 많습니까? 창의적 사고 활동이 더 많습니까? 현재 공부하는 국영수사과를 더 깊게 공부하는 쪽이냐? 아니면 창의적 사고만을 위한 공부냐?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심화 쪽이 더 가깝나요? 비율로 본다면? 창의적 사고도 있을 겁니다. 비율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대충.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율이 나올 거 아니에요. 대충. 대체로 고등학교 쪽으로 올라갈수록 창의적 사고는 이제 꿈이고 우선 입시에 접목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심화학습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제 좀 저학년으로 갈수록 그래도 창의적 사고를 좀 강조를 하는 쪽으로 갑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알아내는 프로세스 이게 이제는 영재 교육에만 국한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인지시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영재 교육이라고 했을 때 이 영재 교육의 가치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그게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적나라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봅시다. 이번에 그 강원도 교육청에서 발표했던 노벨상 프로젝트였는데 올연 인재의 길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부터 여러분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라고 한번 생각하시고 알아내는 능력을 길러내는 하나의 길이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크게 나누면 영재 교육의 이해, 그 다음에 노벨상에 대한 분석, 그리고 최고의 전략, 노벨상을 분석한 이후에 영재 교육을 능가한 교육이 하나 있죠. 무슨 교육일까요? 영재 교육을 능가한 교육. 유대인 교육입니다. 유대인 교육을 능가하는 교육 전략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연 인재의 단순함의 가치에 대해서 나누는데 한번 쭉 들어보면서 트리키 인지 기술을 왜 배워야 되는지 이러한 영재교육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단어라서 영재교육이라고 씁니다만은 영재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하면 더 이해가 빠르겠죠. 그래서 현재 영재교육이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재 역량을 결정하는 기준 설정. 영재란 어떤 사람을 영재라고 하냐 그랬잖아요. 영재 판별 기준이라고. 그리고는 그 기관이 영재 선발 정책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해서 교육과정으로 양성하고 목표는 최정상 노벨상에서 일반적 발견까지 수행하는 것. 이게 바로 영재교육입니다. 현재. 근데 이것이 유대교육하고 비교하면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유대교육은 영재로 선발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전 국민이 다 이 교육을 다 받아. 자기네 교육을. 학교를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가정에서 해요. 바로 이런 면들이
서양 영재 교육이 유대 교육을 무려 70배나 뒤떨어져 있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중국은 약 2000배가 떨어져 있습니다. 2000배. 노벨상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영재의 역량을 보면 크게 요 말로 빨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천치, 둔재, 범재, 영재, 수재, 천재. 이걸 뒤에 말을 좀 떼보면 하나 듣고 하나도 모르는 사람, 하나 듣고 일부를 아는 사람, 하나 듣고 일을 아는 사람, 하나 듣고 두를 아는 사람, 하나 듣고 오를 아는 사람, 열을 아는 사람. 이 수재는요, 영재는 꽃뿌리 영이니까 가능성이지만 이 사람은 그 가능성을 현실로 바꾼 사람이죠. 표현할수 해가지고 실제로 결과가 좀 어느 정도 나온 사람이에요. 천재는 인류의 업적을 남긴 사람이고 수재는 누가 봐도 또래에 비해서 훨씬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재는 말 그대로 꽃이죠. 아직 열매가 없는 상태예요. 두 번째 이제 학자들의 모형들이 있는데 렌줄 모형 이런 걸 다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사고입니다. 사고를 중심으로 전부 잡고 여기만 태도죠. 과제 집착력은 어떤 면에서는 주도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크게 나누면 주도성과 사고, 주도력과 사고력.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표현력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표현력이 얼마나 사고력을 개발하는 줄 아세요? 혹시 여기 글 써보시는 분들 앞에서 선생님들이니까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말하면서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말하다가 어느 날 와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너무 좋은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가끔? 예, 말하다 보면 내가 생각해도 너무 좋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빨리 적어놔야 되는데 놓치면 어떡하지? 막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예, 다 말하는 사람은 다 같습니다. 글 쓰는 사람도 다 같습니다. 그럼 뭐죠 이게? 방금 그 새로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어요? 말에서, 말꼬리에서 내 생각들이 모여져 나오면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정말 표현은 창의의 산실입니다. 근데 과거 학자들 모형에 표현력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거야말로 치명적인 결함이죠. 가든너는 아예 이건 영재들의 모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다중지능이라는 관점만 있지. 영재생. 아니 운동 잘한다고 영재인가요? 영재의 핵심은 지능을 기반으로 합니다. 운동선수일지라도 지능적으로 자기의 하는 운동을 분석해서 남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해낸다면 영재성이 있지만 단순히 운동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트리키 인지 모형에서는 인간 역량 요소의 균형적 성장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인간 역량의 모형을 UN OECD의 걸 참조하죠. 지난번에 소개했습니다. 주도력, 인지력, 관계력 이 세 가지를 기반으로 합니다. 여기서 인지력이 바로 하나 듣고 열을 아는 학습력에서 비롯되는데 이따 이것은 하부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학자들과의 비교를 하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주도력을 과제 집착력, 인지력을 지능, 지혜, 지성, 창의력 아까 나왔던 거죠. 관계력을 도덕성이라고 본다고 하면 여기서 하나 빠진 게 표현력이죠. 그러면 다시 이걸 구분한 다음에 이해력이 있고 그 다음에 구성력이 있겠죠. 그러면 지능, 지혜, 지성은 전부 구성력으로 가고 창의력도 구성력으로 가죠. 그러면 이해력이 제일 위로 올라가고 표현력은 다음 내려오면 이렇게 구성이 돼요. 결국 인지력의 3요소인데 학자들은 이 3요소를 빠뜨리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간 역량을 균형적으로 성장시킨다라는 모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문명적 영재 기준으로 본다면 이것이 가장 쉽게 와닿을 겁니다. 자, 영재가 하는 일이 뭐냐? 문명을 바꾸는 거죠. 문명을 바꾸는 거. 그게 영재들이 하는 일이죠. 미국의 기술 문명을 생각해 보시고 최근의 기술 문명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게 바로 인간이 남긴 업적이죠.
현대의 에디슨이라고 불리는 레지커즈 와일이라는 그 구글의 지금 수석 지휘자죠. 네, 미래 예측이 86% 정확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남긴 도발 예측입니다. 이 사람이 2045년 되면 인간은 죽지 않는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더 일찍 이 일이 벌어지리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문명을 만드는 이 존재들이 바로 영재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좀 영재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알 수 있죠. 자, 비교적 의미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종합 문명 발달 지수를 보면 1600년도에서 BC죠. BC 1600년에서 분기점이고 여기서 1000년 지금 2000년까지 오고 있죠. 여기가 1900년입니다. 문명이 여기서 그냥 빡 뜁니다. 100년 사이에. 100년 사이에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죠. 그리고 이 문명은 전부 여기에 내용이 전부 서양입니다. 이 문명 지수의 거의 다가 서양에 의해서 지금 올라가는 이 지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 문명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뛰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이렇게 보시면 문명의 의미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이게 이제 기계로 인한 거거든요. 이게 증기기관이 시작되면서 인간의 힘이 아닌 기계의 힘이 사용되기 시작한 때가 이때부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문명의 힘이 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 문명의 발전 형태가 발명발견이죠. 그리고 그 개발 절차를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비전을 둔 경우하고 문제를 인식한 경우 둘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발전 역량은 결국 아까 말한 OECD의 세 가지 역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한번 영재의 기준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하나 되면 열을 아는 수준, 학문적인 수준에서 보면 주도력, 인지력, 관계력으로 이어지고 문명적으로 본다면 인간이 남긴 기계 문화, 인간이 발전시킨 기계 문화로 정리가 됩니다. 이게 바로 역량이죠. 뭐가 역량이냐?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학생들을 딱 보는 순간, 수업 중에 학생들을 보는 순간 얘들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만 여러 가지 했지 딱 한마디 질문이에요. 쟤들이 정말 능력이 있다라고 말할 때 뭐가 능력이 있는 거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창의해서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을 만한 알아내는 능력. 이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영재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마스터리의 법칙의 저자는 이런 그림 한 장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최고의 천재적인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크게 탐색기, 수련기, 실행기, 마스터리라는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이 네 가지 단계는 그렇게 이렇게 특별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탐구하는 거, 탐구해서 수련하는 거,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걸 발견하는 거, 그리고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거. 이 과정이거든요. 뭐 특별한 건 아니죠. 저는 어떻게 구성을 해봤냐면 이게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고요. 이 포맷이 이제 오늘 영재 교육 시스템의 아마 하나의 새로운 시스템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올연이란 뜻은 이 말이죠. 경쟁적이 아니라 독창적이다. 박사나 노벨상 수상자를 말한다. 출판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책이 나와 있는데요. 자, 올연 인재를 딱 펼치면 이 두 가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했던 인재의 상이 어떤 겁니까? 그리고 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오늘 이것만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거나 또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이 대안을 가지고 경영자들은 제품을 개발하고 조직 관리해서 제품을 유통시킴으로써 돈을 법니다. 자, 학자가 돈을 많이 벌든가요? 경영자가 돈을 많이 벌든가요? 네? 경영자죠. 예, 학자들은 별로 돈 못 법니다. 예, 물론 이제 위대한 발표를 하고 나서 좀 유익하긴 하지만 실제 돈은 경영자들이 벌죠. 그러면 진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경영하고. 누가 있죠? 예, 주커버그,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네이버 이해진, 카톡 다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경영하는 거죠. 이걸 올리온 인재라고 합니다. 왜 지금 와서 이게 중요한 줄 아세요? 과거에는 이 둘로 나눠져 있어서 상관이 없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최고들은 모두 다 바로 이 통합에서 나오죠.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여기 박사학위까지 또는 어떤 중요한 연구를 하는 학자가 여기까지 연구하기까지 보통 얼마나 걸려요? 작게는 10년, 많게는 20년이죠. 그 많은 시간 동안 연구했던 백데이터가 작을까요? 많죠. 그래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물을 논문 한 권으로 냈을 때 그거를 받아서 특허를 산 경영자가 그 10년, 20년의 백데이터를 알까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연구했던 학자는 금방 풉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받아온 사람은 금방 안 풀립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나 주커버그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자기가 연구를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금방금방 풀어서 초대형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우리 아이들이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말이죠. 지금까지는 학자 내지는 경영자 이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연구자 아니면 실행자였죠. 이제는 이 둘이 통합이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인지시대의 인재의 하나의 새로운 표상입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담아두십시오.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저는 아주 중요한 사항 하나를 여러분에게 공지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의 습득에서 대안 탐구까지 가는 이 과정에서 그리고 정보의 습득에서 제품 유통까지 가는 과정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어떤 하나의 요소가 그동안 빠져 있었습니다. 자, 어느 게 빠져 있었을 것 같아요? 7가지 중에 그동안 여러분 본 적 없는 거. 정보 습득력은 공부하는 거고. 그죠? 자, 이 중에서 뭐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봤을 때 우리의 공부 프로세스 중에 또 경영 프로세스 중에 다 합쳤을 때 이 중에 하나는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없었습니다. 전 이걸 발견하고 나서 정말 뜨거웠습니다. 뜨거웠어요. 이 하나가 만들어내는 게 이 나머지 여기까지를 통째로 해결합니다. 야, 정말 저는요, 이 단순함에 놀랐어요. 여기 정보 설계력이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모양을 보여드렸습니다. 정보들을 모아서 자 16년 공부하는 게 전부 정보를 다룹니다. 그렇죠? 정보를 다뤄가지고 그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하는 것으로 우리는 대체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거기서 잘하는 애들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넘어갑니다. 정보를 처리했으면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죠? 결과물이에요. 그 결과물로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글쓰기, 말하기, 글쓰기 또는 활동하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따 제가 표현 쪽은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꾀야 보배라는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보들이 내게로 들어오면 그 정보들을 체계화시켜서 그것이 하나의 논리적 관계도와 구조적
질서를 갖게 되면 그것은 바로 문제 인지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어떻게 영향을 미치죠? 자, 이게 지금 제가 만든 논리적 체계도입니다. 이 논리적 체계도에서 혹시 얘가 빠졌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걸 보는 순간 이상하다? 뭔가 좀 부족한데? 그럴 수 있죠. 그럼 이걸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라고 할 때 보충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정보가 인류가 남긴 마지막 정보다. 여기까지가 제가 인류가 남긴 모든 정보를 다 찾아서 정리한 게 여기까지야. 그런데 마지막에 정리해놓고 보니까 뭐가 빠져있어. 이걸 부족하다고 그러죠. 보충하는 것이 창이라. 그럼 부족하다는 게 문제죠. 두 번째,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하나 빠져 있어. 이런 경우는 부족함은 부족함인데 중간에 덩그러니 어떤 게 하나 쭉 빠져 있어서 그걸 채워 넣어줘야 됩니다. 이것도 부족에 해당되긴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문제 인지력이 아니라 이렇게 있다면 어떡할까요? 정보 설계력 다음에 유머 능력이라고 돼 있다면 이거는 뭐죠? 오류죠. 오류가 나타나는 것을 교정하면 이게 창입니다. 자, 보셨죠? 첫째, 인류가 남긴 모든 정보를 내가 전부 설계를 딱 만들어 놨더니 첫째 부족한 부분이 생겼다. 내가 보충의 창의.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잘못돼 있다. 교정의 창의. 마지막 창의는 뭘까요? 이 아래는 더 이상 없죠. 인류가 다 남겨놓은 걸 다 조사해봤어. 그러면 이 아래는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뭘까요? 새로운 거를 이 세상에 아무도 생각 못한 거야. 이게 이제 노벨상에 가까운 건데 아무도 모르는 걸 내가 찾아냈잖아요. 발견의 창의. 이 세 가지가 바로 진정한 창의인데 이 창의가 전부 설계를 만들고 나면 기술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대부분 학생들이 창의하면요. 그냥 유레카만 생각합니다. 유레카는요. 안 떠오르면 그만이에요. 이렇게 정보를 설계하고 나면 그냥 보여요. 그냥. 문제가. 그 중에서도 여기서 이제 빠진 거, 교정할 거, 새로운 발견할 거를 전부 모아가지고 내가 지금 제일 먼저 할 게 뭐지? 이렇게 찾아놓으면 설계를 해놓고 나면 문제가 수천만 개가 모여 있다니까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그 중에서 나는 지금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한 게 뭐지? 이걸 순서를 잡아서 제 1번부터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지예요. 그 문제를 인지한 다음에 대안을 탐구해 가는 거죠. 여기에 따른 이제 구성 요소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 정보 습득을 하는 구성 요소, 정보 설계를 하는 구성 요소, 문제 인지를 하는 구성 요소, 이건 다 이제 훈련을 해야 될 구성 요소들입니다. 이런 구성 요소들은요, 구성 요소들을 몰랐을 때는 여러분이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수영을 배우는데 수영을 정확하게 하도록 만들어주는 구성 요소를 알면 5분이면 수영을 배웁니다. 너무 좀 심했나요? 여기 수영 못하신 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나요? 얘기 안 했죠? 수영 못하신 분을 물 위에서 지금 놓고 딱 5분이면 물 위에 떠서 수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제가 말로 설명해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글이 넘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언제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구성 요소의 힘이죠. 정확하게 한번 물어보게요. 초보 운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을 데리고 고속도로 운전을 시키는데 얼마 훈련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딱 훈련시키는데. 운전 옆에서 도와줘 보시면. 몇 시간? 해보신 분 있어요? 혹시? 가긴 갔어요. 그렇죠. 가긴 가죠. 예, 고속도로 타고 달리도록 하고 옆에 지도하는 사람은 자고. 예. 30분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옆에 말했던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은 그냥 자도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 전부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같겠지만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라는 게 있어요. 그 요소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거기에 있는 원리와 기술을 정확하게만 찾아내면요. 보통 10배, 20배 이상의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구성 요소예요.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가 훈련을 하게 되면 훈련 인재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내용을 보시면 이거는 학자 세계에서는 익숙한 겁니다. 이거는 경영 세계에서 익숙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마 많은 사람에게 익숙지 않고 이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전체 문제가 다 해결의 고리를 찾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얘기한 거 지금 저희가 지금 배우는 게 어딘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보 설계를 하고 나면 대안을 탐구하는 데도 방법이 있죠. 또 가설 설정, 가설 검증, 문제 확정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것도 방법이 필요해요. 이거 방법 모르는 사람은 이거 방법을 어디서 배워요, 여러분들 이거? 이 방법 어디서 배웁니까, 주로? 이 방법을 가장 정확하게 배우는 곳이 어디에? 네? 시간. 원천으로 이걸 안 배우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이걸 안 배우면 절대 그걸 못 받아요. 이걸 안 써도 세상 사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이걸 안 쓰면 절대로 통과할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박사학위. 박사학위는 이거를 할 줄 알아야 주는 거예요. 결과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박사학위. 노벨상은 당연히 이것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알아내는 능력은 여기서 이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고요. 바로 여기서부터 가르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부딪히는 줄 아세요? 이 문제를 확정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이거의 문제가 뭐지 그러면 제일 먼저 이거를 다 알아야 됩니다. 맞죠? 안 그러면 엉뚱한 데서 찾아요. 그래서 이걸 다 알기 위해서 뭐예요? 책 읽고 점수하고 이게 정보 습득이에요. 정보 습득에서 설계가 안 되면 문제를 잘못 짚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대안은 끝난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어디를 들어가든지요. 제품 개발한다. 필요 조사합니다. 뭐해요 이제? 다시? 어디부터 돌아가요? 여기부터 돌아가요. 맞죠? 필요 조사합니다.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지? 하면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걸 조사하고 나면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시 세부적으로 파고들면 정보를 다 찾아내야 돼요. 예측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행위가 뭐죠? 이게 예측이잖아요. 가설 설정. 예측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행위. 예측을 잘 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다시 일이 돌아갑니다. 결국 제가 연구해본 결과 이 아래 문제인지에서부터 이 아래 모든 내용이 다 일이 돌아갑니다. 물론 어떤 전문가가 평소에 자기는 그 분야를 잘 알고 있다. 이럴 때는 이걸 스킵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분야를 연구한다면 당연히 정보 습득부터 가는 거죠. 자, 이제 이해 가시죠?
이 과정에서 정보 습득과 문제 인지 사이에서 정보 설계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바로 올연 인재의 방향입니다.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지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만큼 여러분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 내용이 잘 전달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이것만큼은 양보할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꼭 차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올연 인재의 사례를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올연 인재의 사례인데요. 불평 문제를 해결하면 정치 지도자, 불편을 해결하면 발명, 불황을 해결하면 기업, 불화를 해결하면 평화, 분리를 해결하면 전쟁 승리하는 장군, 불의, 불안, 불신, 불만, 불가능, 불감, 불행, 불결, 불치, 불우, 불명, 불발, 불식, 불상, 불치를 해결하면 의사가 되겠죠. 예. 결국 인류가 남긴 어려운 점,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알아내는 것이에요.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우리가 궁금해했던 문제들을 다 풀어낸 사람들이죠. 네. 자, 이제 마음이 좀 올연 인재가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죠. 올연 인재란 이 세상에 불이라고 붙은 문제들, 미라고 붙은 문제들, 이 모든 문제를 알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가장 안전한 직업입니다. 왜? 문제 없는 세상은 없으니까. 이 능력을 갖춘 사람은 직업에 대한 실업에 관한 문제가 일체 없습니다. 왜? 언제든지 세상에는 사람과의 관계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죠. 제가 왜 온리원 인재를 키우려고 하는지 이제 느낌이 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핵심 능력은 바로 정보 습득에서 어디까지? 제품 유통까지를 하나의 프로세스로 해내는 사람이다. 자, 그럼 이제 물어봅시다. 지금 초등학교에서 올연 인재를 양성하고 싶다. 그러면 교육 프로세스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렇죠. 먼저 정보를 습득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이제 실제로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그 구성 요소적 개념이고요. 실제로 들어가면 이 앞에가 또 있습니다. 이 앞에가 뭐가 있냐면 왜 습득하려고 하느냐. 정보 왜 습득하려고 하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두 가지로 나오죠. 뭐가 필요하니? 무슨 목표를 가지고 있니? 필요는 당장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은 앞으로 이룰 일이란 말이에요. 필요는 주로 문제하고 관련돼 있고 목적은 앞으로 이룰 꿈과 관련돼 있어요. 미래하고 관련돼 있고 필요는 당장 현장 그거 관련돼 있어요. 둘 중에 하나에 걸려있다고. 우리 아이들이 현재 공부하는 방식은 이 둘과 관련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지금? 안 돼 있어요. 이거야말로 최악의 공부법입니다. 최악의 공부법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서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을 공통점을 좀 뽑아봤답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하고 조금 둘로 나누면 좀 역량이 있다는 목사님하고 역량이 없다는 목사님을 둘로 나누는데 그래서 특성들을 다 조사했는데 그 중에서 전부 공통적 특성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설교적 관점이었어요. 큰 교회, 그러니까 역량 있는 목사님들은 왜 해야 되느냐와 이렇게 해라. 의 비율. 능력 없는 사람들의, 이 능력 없는 목사님들의 왜 해야 되느냐와 이렇게 해라는 비율은 90대 10입니다. 이렇게 해라가 90이고 10이 왜 해야 되는데. 이쪽은 90이 왜 해야 되느냐고 10은 이렇게 해라. 지금 우리의 학습 시스템에서 참 생각해 볼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 서울역 가는 길을 제가 1시간 동안 자세히 가르쳐 준다고 갑니까? 그냥 제가 거기 금은보화가 그냥 어느 지점에 가면 10m 땅파에 있다 그러면 약도도 듣기 전에 달려갈 거 아니에요. 나머지 알아서 찾아간다니까. 최근에 그 테드에 뜬 그 강연, 정말 감동적인 강연이죠. 유엔에서
그 해당 부서에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과연 어떻게 학습하는 걸 좋아하는가 해서 아이패드를, 최근 일이죠. 아이패드를 그냥 한 수십 대를 사가지고 아프리카 공부가 뭔지 모르게 띄워놓는 아이들, 인터넷 대기는 아이패드를 갖다가 던져주고 아무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들끼리 앉아서 이것 만지고 저것 만지고 하다가 단 6개월 만에 일반 선진국에서 배우는 교과에 3년, 4년치를 떼버린 거예요. 자기들끼리. 믿겨집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어마어마한 돈 투자해가지고. 그럼 그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누가 시키지 않으니까. 둘째, 궁금하니까. 할 일 없으니까. 안 그래요? 이건 얼마나 신기하겠어. 그죠? 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정말 교육계 충격입니다, 이거는. 실제 실험을 다 통해서 나온 이야기니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이런 실험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애들한테 야, 내 집에 아이패드 줄게. 해봐. 얘들 지금 공부에 지쳐있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주면 아주 그냥 열심히 놀아버리죠. 예, 정말 중요한 얘기죠. 김진웅 목사님 운영하는 학교에 두레 학교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은 아무 소리 말고 그냥 두레 마을 농장에 와서 일을 시킵니다. 그럼 처음에는 노니까 일이라도 공부를 안 하니까 처음엔 좋아합니다. 6개월 지나면 싹싹 흘리면서 다 공부시키래. 그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예, 두 말도 안 합니다. 모든 일은 자기가 하고 싶은 열정과 동기가 만들어낸 결과죠. 제 누님 일입니다. 제 누님은 돈이 좀 있었던 분인데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인데 동기부여가 안 돼 있어서, 근데 이 누나는 또 동기부여가 돼 있고 어떻게 하면 이게 공부를 한다는 거 알죠. 그래서 어느 날 현대 삼성 이런데 대그룹 자녀들만 모여서 캠프를 가는 게 있어요. 방학 때 한 달간 전 세계 캠프로 가는데 그 캠프비만 3천만 원이야. 한 달 캠프비가. 왜냐면 세계를 도니까. 근데 거기서는 공부 같은 건 없어요. 그런데 돈을 좀 빼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갔다 왔더니 이 아이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리고 아이비리그 대학 갈 때까지 손 하나 안 대고 혼자서 다 했어요. 제가 잘 알죠. 지금도 지금 이제 서울에 와서 있는데 공부란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은 완전히 정말 대중교육이라는 그런 패턴 속에서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정말 그 놀라운 역량을 살리려면 바로 앞에 있는 이 부분.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해야 되느냐를 90%, 이렇게 해야 된다를 10%. 근데 왜 해야 되냐를 90%를 좀 줄이고 왜 해야 되냐가 아주 뚜렷하게 강하다. 그러면 90%를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를 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거죠. 이게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에서 주도성을 기르는 것. 첫 번째가 주도성이고 두 번째 인지력이죠. 주도력, 인지력, 관계력이잖아요. 이 주도력을 길러내는 것이 사실 교사의 역할 중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스승들의 가장 놀라운 점, 가장 위대한 스승들의 놀라운 점, 제자들을 다 순교시킨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순교하잖아요. 그 시켜서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꽈놨길래, 어떻게 다시 꼬았길래 그 목숨을 다 바치냐고요. 여러분, 정말 위대한 스승이 어떤 건지 생각해 보시면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바로 첫 번째 요소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 습득을
시키고 여기서부터 이제 기술입니다. 네, 이 기술적인 부분을 여러분이 잡아주시면 바로 올연 인재가 태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영재교육의 올연 인재의 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제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 들어갈 텐데요.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될 부분은 올연 인재다. 이 말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왔던 교육과 올연 인재가 되어야 될 교육이라는 두 가지의 패러다임을 놓고 비교를 하면서 들으시면 가장 빨리 이해가 될 겁니다. 올연 인재의 핵심 능력은 알아내는 거다. 두 번째, 7가지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한다? 다 하는 거다. 그 프로세스를 공부하는데 가장 좋은 방식은 학생이 수업하는 과정에서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나서부터 지가 습득에서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해봐야 돼. 이 프로세스를 학교 안에서 돌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수업에서는 절대 안 되죠. 이거는 현재 교과서 체제로는 안 되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방과 후가 있잖아요. 네, 학교 프로세스는 어차피 교육계 정한 거니까 이거 따라가야 되고요. 나머지 프로세스에서 네가 프로젝트를 하나 왜 해야 되는지 그 동기 있잖아요. 동기 하나 세운 다음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7가지 프로세스를 돌리는 거죠. 어떤 프로세스는 한 달 만에 끝날 수도 있고요. 어떤 프로세스는 3개월에 끝날 수도 있고 좀 긴 거는 6개월. 저는 생각만 해도 막 그냥 가슴이 떨려요. 진짜. 제가 이제 올연 스쿨을 앞으로 설립할 거거든요. 실제로 설립할 건데 정말 가슴이 떨려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 7가지 패턴을 돌아가면서 하면서 어떨 때는 돈도 벌어. 제품 만들어서 유통시켰으니까. 그잖아요. 돈도 벌죠. 여기서 제품을 만들었다는 게 여러분 생각에는 꼭 이런 거 만들었다는 소리 아니죠? 이순신 연구하고 이순신 장군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명랑해전의 승리 전략을 공부에 접목하는 방법. 이것도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강의하고 글 쓰고 그죠? 가르치고 이게 제품이란 말이에요. 제품이라는 것은 꼭 물건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과정도 다 제품이란 말이에요. 이런 훈련들이 학교 안에서 돌아가야 돼요. 저는 이번 머누금 초등학교가 한번 정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올연수구를 설립해서 하는 건 제 일이니까 여러분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거죠. 왜냐하면 학교하고 상관없이 되니까. 그렇지만 학교 안에서 이런 모델이 하나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외부에 나와 외부의 선생님이 돌릴 게 아니고 선생님 중에서 방과 후에 내 반 아이들 데리고 처음에는 다 하지 말고요. 소수. 한 팀만 모아가지고 한 달짜리 또는 2달짜리 플랜, 3달짜리 플랜 계획을 딱 세운 다음에 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프로세스가 계속 돌아가면 아이는 이 프로세스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나가도 문제 하나 딱 보이는 순간 바로 문제에 관해서 7가지 프로세스를 돌릴 계획을 세운 다음에 제품까지 생산을 해서 유통까지 해서 이 규모가 커질 때 세계를 움직이는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와 주커버그와 네이버의 그런 수장들이 나옵니다.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대학까지 졸업하고 나서 이 프로세스 대학 졸업 전에 배운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사회에 가서 그 또 대리 과장급, 부장급 올라가야 이 프로세스 다 배워요. 왜 그때서 배워야 되는데요? 이게 바로 올연 인재의 방향입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40분까지 쉬었다가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재밌었나요? 네, 감사합니다.